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새해 첫 순서를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국민의힘 선대위 개편 추진 소식과 요동치는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과 대선 전국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과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백신 패스 등 조정된 거리두기 소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수뇌부가 일괄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쇄신 선언 이후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약진하며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다만 추경의 우선순위로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의원들은 100조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잠시 뒤 뉴스가 있는 저녁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출연합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대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쇄신에 돌입한 국민의힘 선대위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가 다시 번복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제외라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 분위기는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이 전원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확실하게 제외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쇄신을 위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상임 선대위원장 등 주요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후보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고 이준석 대표도 나서서 김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명확히 표명했다고 전했는데요. 2시간가량이 흐른 뒤 이양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소통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은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정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김종인 위원장이 본부장단 사퇴를 비롯한 전면 구조 조정 등 선대위 개편을 언급한 이후 종일 뒤숭숭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앞서 김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가 선대위 개편 등 쇄신에 대해 상황이 갑작스러운 만큼 심정적으로 괴로워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는데요. 사실상 해체 수준인 선대위 개편을 놓고 윤 후보는 현재 당사에 머물며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 등과 함께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선대위는 이런 상황이고 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 의장 등 원내 지도부도 일괄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였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 의장은 백의종군으로 민심 바닥부터 훑겠다며 공동 선대위원장 자리뿐 아니라 당직까지 모두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비공개 의총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만류했지만 김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해 이를 바꾸지는 못했는데요. 의총이 끝난 뒤 전주혜 대변인은 추가로 국민의힘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의원들까지 당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면서 오로지 윤석열 후보 빼고는 다 바꾼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가 전권을 가지고 당과 선대위를 개편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인데요. 당 안팎으로 이준석 대표 또한 사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원내 지도부 총사퇴가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읽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석열 후보 직속 새시대 준비위원회에서도 사퇴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젠더 갈등 논란을 빚었던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김한길 위원장마저 신 부위원장에게 더 씌워진 오해를 넘어서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의 이딴 사의 표명을 윤 후보가 어디까지 수용하고 또 어디까지 재신임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부와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다만 추경 규모에 따라서라며 유연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100조 원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며 정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반대하고 나서자 한 차례 전국민 재난지원금 의지를 꺾었던 이재명 후보.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면서 전국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또 방역 행정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모두의 그 손실과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 또는 보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경 규모에 따라 급한데 우선 지원하는 게 대원칙이라며 전 국민 지원을 우선순위로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또 정부와 협조 여부에 따라서 또 야권과의 조정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두터운 손실보상 요구를 담아 정부의 추경 편성을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제안했던 25조 원보다 많은 30조 원까지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 의원 80여 명은 아예 규모를 확 늘려 100조 원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영업 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상공인 전용 소비 쿠폰도 대규모 발행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야당을 향해서도 압박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처지는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상황인데 어찌하여 대선 이유를 말하고 정부가 먼저 추경안을 내놓아야 한다고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은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정부와 여당 논의가 먼저라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뭐 야당이 추경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추경을 갖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면 거기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이지. 여야가 추경 편성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했지만 관건은 정부 설득입니다. 또 새해 벽두부터 대선용 돈풀기라는 비판과 재원 마련 대책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새해 공식 업무를 시작한 첫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나란히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두 후보의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증권시장 개장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상승장을 뜻하는 빨간 넥타이를 메고 악수를 나눈 두 후보는 각각 코스피 5천 시대, 끄떡하지 않은 대한민국 시장을 강조하며 투자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4천 시대를 넘어서서 5천 포인트 시대를 향해 가는 그런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글로벌 유동성 공급 축소 충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외환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1천만 동학개미,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덕담만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단속하겠다면서 자신을 우량주에 빗댔습니다. 잠깐 유행한다고 부실 작전주 사시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우량 가치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부실주에, 나아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동시에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포퓰리즘이 득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 맹비난했는데 역시 이재명 후보를 노린 전략적 발언으로 보입니다. 최근 포퓰리즘 득세 조짐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 움직임 등 반기업 정서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우리 자본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며 든든한 뒷받침을 강조했지만 대선 전국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만큼 냉랭한 기싸움도 여전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주춤하는 사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상승세를 타며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도 추격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새해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더 나은 정권 교체의 길을 굳건히 가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실제 안 후보의 상승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내려앉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1위로 올라서 격차를 벌리는 사이 안 후보는 틈틈이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지지율 1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안 후보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수적 천석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노력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득권, 불공정, 부도덕, 불합리에 당당하게 맞서며 구체제, 앙시행 레짐을 종식시키겠습니다. 윤 후보와 야권 단일화 가능성도 서서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단일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절반 이상 윤 후보를 선택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단일 후보로 안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차이로 많았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은 단일화에는 거듭 선을 그으면서 윤 후보를 제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잡아서 설 전에 양자 대결 구도 안철수와 또 다른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막말과 가족 검증으로 최악의 경쟁을 반복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을 저격했습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의 기반인 슈퍼 대통령 시대를 마감하겠다며 정치개혁 공약으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비호감을 경쟁하고 덜 나쁜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는 말에는 같은 정치인으로서 얼굴을 들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인물 교대가 아닌 낡은 정치 체제를 교체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청년정당을 표방하는 미래당과 손을 잡고 아래로부터 유쾌한 반란을 시작하겠다며 기득권 타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직속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깜짝 합류했던 페미니스트 신지혜 부위원장이 결국 영입 2주 만에 물러났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0일 신 부위원장에게 직접 목도리를 둘러주며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그 지지 기반도 더 넓히고. 예전에는 윤 후보님을 조폭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여성에 대한 폭력, 안전, 국민들을 위한 행복권 추구 이런 쪽으로 정책을 내시고 하지만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졌고 신 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으로 오히려 2030 청년 표심을 떠나가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당에 들어오니까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적당히 좀 아니 안 돼. 네. 다정하게 해주시면 어때요? 당에 와서 좀 그 자기 의견 얘기하는 건 좋은데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SNS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힌 신 부위원장. 마지막까지 이 대표를 향한 날선 감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모두 자신 때문이냐며 이 대표도 동반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 대표가 영입 반대 입장을 밝혔던 또 다른 인사인 이수정, 김민전 두 공동선대위원장의 거취인데요. 이 대표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두 사람의 사퇴가 어려우니 아예 선대위를 해체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수정, 신지혜, 김민전 전부 다 회의록에다가 남겼잖아요. 나는 반대한다라고 남겼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선대위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모셔놓고 그 해촉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운영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체하라는 거죠. 특히 김민전 위원장의 경우 이 대표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도 이른바 이대남 발언으로 설전을 벌이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신 부위원장은 사퇴 선언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리만 내려놓을 뿐 새시대 준비위에 남아 정권 교체를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전대위는 신 부위원장이 더는 활동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선대위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지도부 총사퇴라는 극약 처방에 나섰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부터 지금
얘기 나누는 것들이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라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일단 선대위의 지도부가 사퇴를 표명하려면 사실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김종인 위원장한테 해야 되는 건데 김종인 위원장도 사퇴를 한다면 그건 셀프 사퇴가 되는 건가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김종인 위원장 사퇴를 두고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5시 20분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사퇴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몇 차례 뒤집어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예. 사퇴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 나는 그런 얘기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아니 사퇴한 거 맞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이준석 당대표가 아니 내가 의사소통을 직접 했더니 사퇴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4분 오열돼 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뜻과 무관하게 김종인 위원장의 의사를 회절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뜻에 반발하는 뭔가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후보의 의사도 일부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공중에 붕 떠버린 상황이 됐다. 이걸 지금 현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무튼 윤석열 후보하고 상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플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 본부장이 6명인데 6명들한테는 다 나가는 걸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6명의 본부장이 선대위를 떠나면서 윤석열 후보한테는 한마디 연락도 안 해줘갖고 오늘 아침까지도 모르고 있었다. 막 이야기가 막 엉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얘기는 복잡한데요. 제가 듣기로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거예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전 8시에 만났고요. 만나서 선대위나 지금의 어떤 지지율 하락 국면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9시에 김종인 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이 가서 이번에 다 사퇴하는 쪽으로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윤석열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나 오늘 일정 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랑 소통했다기보다는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고 합의한 다음에 모든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예. 이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4분 오열됐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선대위는 이때 후보 동선도 모르고 후보 일정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정은 다 새시대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거기서 찍어가지고 영상도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대위가 있으되 선대위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그립감 강하게 가져가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따로 선대위 차원에서 움직이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극악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를 터뜨렸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의 의사와 무관한 회절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당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거센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예. 이 얘기는 윤석열 후보와 뜻을 맞추는 누구인가든 간에 지금 당 선대위가 어떻게 가야 할 지향점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런 판단까지 뭐 일부에선 쿠데타다 이렇게도 표현하던데요. 이렇게 하지만 안 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느냐.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윤석열 후보한테 모든 책임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 따로 나가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나가기 전까지는. 근데 본인은 분명히 내가 언제 나간다 그랬어라고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새 판을 짠다고 치고 그러면 누구하고 만나서 새 판을 어떻게 짜겠다는 건지 그럼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단둘이 만나고 새 판을 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사퇴를 둘러싼 논란을 해석하자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정반대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선대위가 김종인 위원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모두 6번 부장이 다 사퇴하고 모든 직책에서 다 사퇴한다.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를 다 주도해서 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고 지금 모든 결정 내렸다는 거잖아요. 후보의 리더십은 더 빠지는 거예요. 리더십이 더 없는 후보가 되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그리고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후보하고 상의할 필요 있습니까? 후보는 그냥 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후보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 후보인지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은 도저히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책임이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재신임하는 형태로 해야 최소한의 후보의 리더십이나 체면이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지 않다면 정반대 해석은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럴 때는 후보가 모든 걸 결정할 수밖에 없으니 후보 마음대로 다 결정하시라. 후보가 선대위원장까지 싹 교체하고 새롭게 판을 다시 짜자. 예. 이런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오늘 국민의힘 당 의원총회에서는 이준석 대표도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얘기들이 들려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12월 3일 지난해 12월 3일 울산회동 통해 가지고 뭔가 화합하는 모습 나타났다가 12일 만에 다시 또 뛰쳐나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당을 이게 살리겠다는 건지 선대위를 제대로 꾸리겠다는 건지 모를 정도로 밖에서 너무 비판을 많이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 위치까지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 온 거고 제가 볼 때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사의 표명을 한 것, 당 3역이 한꺼번에 사의 표명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준석 대표 당신도 대표직 내려놔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조용히 있던가 아니면 당대표 내려와라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우리도 당 지도부인데 다 사퇴하니 그렇죠. 당대표도 사퇴해라.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압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지금 당에서 직접 당원이나 국민 여론을 가지고 선출한 선출직은 대선 후보하고 당대표 둘밖에 없어요. 근데 대선 후보가 아무리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당대표 당신 그만두시오. 그런다고 해서 당대표가 만약에 그만뒀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빠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끝난다. 자. 극심한 혼란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맨 처음에 잠깐 얘기가 나온 대로 뭔가 문제는 후보한테서 계속 생기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럼 왜 주변 사람들만 다 나가고 후보는 그럼 온전히 남아있느냐. 이제 후보 사퇴론, 후보 교체론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가면 그것도 더 힘들어질 텐데 그리로 갈까요? 굉장히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에요.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합리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후보 교체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후보를 사퇴해버리고 새로운 후보를 뽑는다? 누굴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기능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포기하는 거라 다름이 없는 메시지로 읽힐 것 같으니까 이건 도저히 선택하려고 해도 예. 선택이 안 되는 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보가 상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보가 계속 문제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가 12월 중순에 선대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위험 신호를 이미 보냈잖아요. 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 신호가 왜 나왔습니까?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태도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 이후에도 계속 말실수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중범죄자다, 뭐 미친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현 정부에 대해서 바보를 써가지고 뭐 이렇다든가 말이 점점 거칠어졌다는 거죠. 아마 그 후보가 리스크를 더 키우면서 예. 문제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이 지금 없는 상황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꾸 후보가 리스크를 키운다는 그 위기의식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좀 연출하는 대로 연기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도 상당히 좀 심각한 발언이어서 그 뉘앙스가 어떤 건지 한번 잠깐 좀 들어보죠, 같이. 예. 선거운동 과정을 갖다 겪어보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 내가 뭐 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은 선거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절대로 선거는 이기지 못합니다. 좀 부탁하고 요청하는 대로 연기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맨 마지막에 있는 줄,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후보 개인적으로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게 있으면 얘기하고 싶어도 좀 참고 이쪽에서 내놓는 메시지대로 좀 해달라, 이런 뜻이겠죠. 좋게 해석하면 그런 뜻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게 워낙 판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예. 후보가 모든 걸 통제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후보는 후보 일정 열심히 소화하고 후보가 해야 할 메시지 선대위가 만든 거 충실히 던져주는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메시지로도 해석이 돼요. 근데 저 말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번에 실수만 안 하면 이번 선거 이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연기만 잘하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후보가 어디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죠. 지금 이게 후보 자질론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 오늘 김종인 위원장 사퇴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를 김종인 위원장도 사퇴해야 된다 얘기하는 게 이 발언도 저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 자질론 문제, 후보 경험 부족, 경륜 부족, 그리고 후보가 과연 이렇게 큰 공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숙지와 이해가 돼서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지난 주말에 사실 반값 임대료 공약 발표가 있었어요. 그거 엄청나게 크고 상당히 귀가 솔깃할 만한 건데 이게 윤 후보 손에 들어가니까 이게 명확하게 메시지가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임대료와 공과금의 50%는 정부 재정으로 대신 면제가 50%만 받게끔 하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임대료 프로젝트인데 그럴까? 이거 한번 더 읽어줄까? 네. 이거 제가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 보증으로 먼저 대출을 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 상환 금액에서 50% 그죠? 다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아까 50이라고 얘기했어요. 재정 한 50조 정도를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대출 자본을 운용을 할 생각입니다. 당선되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낙선하면 안 하겠다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공약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저런 게 문제예요. 공약이란 게 다 그런 게 아닙니까가 아니라 아니요, 이거는 꼭 필요한 분들한테 필요한 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에서 성공 못하더라도 끝까지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우리가 대선 때요. 가장 대선 때 강력하게 작동하는 프레임, 작동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랜 그 여러 차례 대선을 겪고 민주화 이후에 대선을 겪어오면서 가장 강력한 프레임이 뭐냐면 준비된 대통령, 경제를 잘 이끌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 그러니까 준비되고 유능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의 저런 모습이 나타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유능하지도 않고 준비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최소한 저런 자리 왔는데 저런 공약이 만약에 메시지로 온다고 하면 그걸 사전에 숙지하지도 못했죠. 자기의 철학이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뭔가의 판단이나 정책적인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소신이나 이런 게 전혀 투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저게 지금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그냥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쓰겠다는 얘기인데 최소한 그 정도에 대한 이해도도 없이 저렇게 써주는 것도 못 읽으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대선 후보로 내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정부도 선보상 후정산 해갖고 이미 발표를 다 해버리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답답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계속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론조사를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론조사가 12월 중순 넘어가면서 김건희 씨 배우자 문제는 터지고요. 그리고 이딴 실언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격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그 언저리 어디쯤인가에 제가 누차 이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가 격차가 나오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후보 간에 격차가 서로 간에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상반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한쪽 방향으로 싹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쪽 조사 방법론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 뒤지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뿐만 아니라 홍준표 의원도 얘기를 했던 바가 있고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단이 지금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그걸 얼마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갈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이제 유력한 경쟁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또 궁금한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김종인 위원장께서 선대위 전면 개편을 선언하셨는데 그 소식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또 남의 집 얘기인데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국민들이 원하는 또 필요한 일들에 대한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공약 내용으로는 차별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질 겁니다. 결국은 실천할 수 있느냐. 예, 대선 공약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를 받아치는 듯한 느낌이에요.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을 돌아보지 말고 이재명 후보 페이스대로 가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 상황이 저렇게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는 뭐 이제 승기를 잡았다거나 예. 이렇게 판단하거나 자만한 모습을 보이면은 어차피 보수가 진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과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결집은 앞으로 그냥 이대로 갈 거예요. 예. 결국 중도층이나 그리고 지금 젊은 2030 세대의 표심, 아직까지 후보를 못 정한 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자기 자만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고는 빨간불에서 나는 게 아니야. 초록불에서 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초록불에서 사고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것에 대한 자기 경계 이걸 굉장히 해야 된다고 아마 생각할 거고 이재명 후보도 아마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는 아무튼 이낙연 전 대표하고 완팀이 된 걸 보여주듯이 뭐 계속 나란히 행보를 함께 하면서 발표도 같이 하고 뭐 이건 그래도 지지율 결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쪽이 흔들리고 한쪽이 불안하다고 하면 다른 한쪽은 안정된 이미지를 국민께 줘야 될 예. 필요가 있고요. 우리 뭐 수신제가 취급평가나 계속 그렇죠. 열심히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 당 관리도 못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느냐. 어찌 보면 대선이라고 하는 선거 과정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력을 대선 후보에게 이 권력을 위임해서 그 후보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당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당은 물론 집권 세력에 관한 관점이지만 대선 후보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롯이 대통령 후보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대선 후보가 뭔가를 관리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그 후보한테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럴수록 더욱 예. 자기 세력 결집 이런 것들을 좀 강고하게 가져나가고 중도 확장을 노리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치 심리적으로는 이런 그 의식도 생겨요. 내 표가 소중한데 자존감이 생기면서 내가 꼭 저당한테 저런 모습인데 지금 저걸 던져줘야 되나 표를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 나름대로 빨리 이 수습이 이루어지고 멋진 또 정책 대결로 가는 걸 굉장히 봐야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선 후보는 대선 후보한테 일단은 대통령 후보한테 권한을 주는 거지만 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걸 주는 거지만 그 세력한테 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세력에게 줬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집권기 동안 얼마나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원팀을 만드는 거나 이런 거는 이재명 후보가 집권했을 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 그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통합형 선대위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나 이런 걸 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예. 있죠. 아무튼 여당도 야당도 그런 믿음을 주는 뭔가 새로운 정치가 빨리 오기를 이제 다들 국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3,0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세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거리 두기를 강화한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 연속 3,000명대. 전날보다 700명 넘게 줄었고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1,000명 넘게 감소했으며 역대 최대치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15명으로 2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을 제한한 강화된 거리두기의 효과가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모두 지속적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데다 정부가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면서 한때 90%에 근접하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0%대로 내려왔습니다. 140%대까지 올라가 한계를 크게 넘어섰던 수도권의 의료 역량 대비 코로나19 발생률은 81%로 내려왔고 비수도권도 50%대로 크게 좋아졌습니다. 주간 사망자 수도 1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2주 연속 1 이하로 하락세를 보이며 청신호를 보냈습니다.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35%까지 찍었다가 꾸준하게 떨어지며 20% 전후까지 내려왔습니다. 당국은 이처럼 방역 지표가 호전되자 비수도권의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한 단계 낮춰 중간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전국과 수도권은 매우 높은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망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이르면 이달 안에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 입원 중이던 90대 여성 2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뒤 지난달 말 숨졌습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두 90대 고령자이셨습니다. 12월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빛골 전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12월 27일과 29일에 각각 사망하셨습니다. 또 해외에서 입국한 오미크론 감염자 가운데 70대 1명도 위중증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의 2.5배 속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국내 첫 감염 79일 만에 누적 1,000명을 돌파한 반면 오미크론은 한 달 만에 1,0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 건수 가운데 오미크론이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검출률은 지난주 8.8%를 기록해 1주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를 제치고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걸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라면은 저희가 판단컨대 앞으로는 1월 중 또는 늦으면 2월 중이라도 우세 변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중증화율이 델타와 차이가 있는 만큼 면밀한 분석 작업을 거친 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은 큰 대신 이른바 중증화율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급증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방역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전파력은 델타 변이의 2~3배로 추정됩니다.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해외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감염자가 늘어난 만큼 위중증 사망자는 속출하지 않아 중증화나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오미크론이 폐 손상을 좀 덜 일으키기 때문에 중증 위험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추가적인 동물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전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는 해외 상황과 일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만큼
아직 일반화하기엔 이르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대부분인 영국의 경우 자연 감염이 많아 중증화율이 낮을 수 있어 인구 대비 1.2% 정도만 감염된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지금 여태까지 누적된 확진자 수가 인구 대비해서 거의 20%에 가깝습니다. 재감염의 경우에 상당히 증상이 온화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중증률에 대해서 경우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치명률이 낮다고 해도 전파력이 크면 환자가 급증해 의료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증화율이 낮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오미크론에 맞춘 방역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신속 항원 검사를 확대해 감염 여부를 빨리 확인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중증화 위험이 있는 고위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 치료하기 위한 건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1차 검사로 활용한 뒤 PCR 검사를 추가할지 등 보완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주의 특성은 상기도에서의 증식이 굉장히 활발하고 감염 초기라 할지라도 배출량이 많아서 신속 진단 키트로 충분히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증상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무증상 경증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재택치료 시스템 안정화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의원급까지 코로나19 환자를 볼 수 있게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방역 패스에 유효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3차 접종을 하면 감염 시 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될 위험이 15배 이상 떨어진다며 효과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방역 패스에 유효 기간이 생기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뒤 180일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 건데 3차 접종을 받으면 방역 패스 효력이 즉시 살아납니다. 감염병은 내가 걸리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특성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안 맞고의 결정권에 추가적인 고려해야 되는 요인들이. 하지만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방역 패스에 반대하며 천여 명이 집단 행정소송까지 냈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차 접종의 효용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3차 접종을 하면 코로나에 걸려도 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될 확률이 미접종 확진자보다 93.6% 감소하면서 위험도가 15분의 1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면 그 차이는 더 두드러졌습니다. 3차 접종률 증가로 고령층 발생 비율이 감소하여 향후 위중증 발생이 정체 내지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8살 이하 청소년들도 확산세 감소에 따라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비중은 증가세입니다. 특히 백신에서 소외된 6살 이하 영유아와 초등학생들의 발생률은 중고생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른들이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더 빠르고 강해진 방역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방역은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부동산 문제 등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올해는 또 대선까지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국정 운영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셨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올해? 예, 뭐 하여튼 국민들이 그동안 또 간절히 염원하셨고요. 예. 이런 와중에서도 작년에 우리가 수출이 세계 그 역대 최대였거든요. 예, 그렇겠죠. 뭐 이런 등등이라든가 혹은 또 DNA라고 하죠. 데이터라든가 네트워크, AI 등의 새로운 신산업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발전을 보면 결국은 뭐 어렵게만 생각할 건 아니다.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또 집중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그래 또 젊은이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고 한다면 그런 가능한 목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전 국민 백신 70% 80% 가면서 이제는 회복세를 완연하게 접어들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원년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것들이 이제 번져서 또 걱정이 많습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백신을 구해 올 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늦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질타도 받기도 했는데 치료약 특히 뭐 먹는 치료약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뭐 그동안까지는 사실상 이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었는데 12월 달에 와서 이제 머크사하고 화이자사 제품들 먹는 치료약 이게 일단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우선 화이자는 이렇게 사용해도 좋다라는 우리 식약처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양사걸 합쳐서 지금 100만 회분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60만 회분은 계약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40만 회분도 지금 이번에 이번 1월 달 중으로 계약을 완료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100만 병분의 먹는 치료제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코로나19가 혹시 오미크론 변이로 길어지더라도 물량은 어렵지 않게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뭐 저희들은 뭐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워낙 또 이 먹는 치료제에 대한 또 각 나라마다 요구가 많을 테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에 어려움을 당했던 또 경험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더 저희들이 제약회사들하고 교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역된 이제 강화 체계가 2주 이제 또 연기되고 어떻게 보면은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들어갔다고 다들 좋아했는데 사실 또 중단된 상태입니다. 혹시 총리님 그때 안 들어가고 그냥 계속 갈 걸 이런 생각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은 드렸죠. 워낙 오랫동안 힘드시어 하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일단은 일상 회복으로 시작을 하십시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긴급 멈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간과했던 것은 이 백신에 특히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 그 말하자면 몸에 있어서의 항체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라고는 사실상 조금 효력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못한 것이죠. 보시기에 언제쯤이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일상 회복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뭐 제가 한 1년 아직 뭐 한 7개월 정도 해보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코로나라는 게 아주 집요할 정도로 어떤 뭐 자기들 변이들 해가면서 우리하고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낙관하기는 이릅니다만은 가능한 한 먹는 치료제라는 우리 말하자면 좋은 원군이 생겼으니까 이 원군이 있을 때 어떻게든 간에 국민들의 이렇게 또 협조가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하고 이 경우를 있을 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정부를 의지해야 되고 정부에게 안 되면 원망도 하긴 합니다만은 자율과 책임 오늘도 강조하셨더라고요. 국민들도 지켜주실 건 좀 잘 지켜주시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시지만 벌써 2년째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게 결국 자신과 이웃과 우리 가족들을 다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듭니다. 저희가 좀 목소리들을 한번 따왔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지금처럼 방역 대책이 2주간, 3주간 단위로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만이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장기적인 방역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직접 물어보시네요. 장기적인 방역 대책 어떻습니까? 라고. 예, 뭐 저희들도 원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갈 때는 조금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러스 자체가 워낙 우리를 마치 놀리기라도 하듯이 스스로 변이를 만들어가면서 저희들을 이제 소위 백신도 회피해가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급한 것은 물론 장기적인 그림을 제공을 해서 거기에 맞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오로지 다 감당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이분들을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 이제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나중에 어떤 보상 같은 게 나옵니다만은 망하고 문 닫은 다음에 보상이 무슨 소용이 있냐, 버티도록 해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선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 방안을 꺼내셨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아서 받은 만큼에서 다시 얼마를 갖다 갚으라고 하면은 반발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요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현재로는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정산을 하는 산식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500만 원을 먼저 드렸는데 해보니까 이분이 700만 원어치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200만 원을 더 보상액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데 3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2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 저리로 5년 내에 갚으면 됩니다. 5년 내에 뭐 몇 퍼센트입니까? 1%가 맞나요? 1%. 1%. 뭐 저리긴 합니다만은 왠지 이게 손에 들어왔다 다시 나가면 조삼모사냐고 또 비판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럼에도 뭐 워낙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압니다만은 그래도 이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 어려움을 이겨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렇게 이웃에 대한 따스한 연대라고 생각하시고 좀 견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보고를 받으실 때 병상이 뭐 70% 찼습니다, 80% 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실 텐데 사실 의사하고 간호사가 모자라서 말이 80%지 의사 간호사가 없으면 뭐 100% 찬 거나 마찬가지여서 의료인들이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 얘기도 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환자분들이 많이 증가되고 특히 요 근래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금 현장에서는 매우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병상은 확충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일하면서 점점 누적되는 피로에 다들 지치고 번아웃 상태입니다. 저희가 정말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인력이 언제쯤 확충될 수 있는지 답을 주셔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난 2년 동안 보건소 등을 또 금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 2,500여 명의 우리 의료 인력을 더 추가 지원한다라고 우리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진짜로 못 견디겠다, 쓰러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그래서 우선 의사 선생님들은 지금 급해서 이번에 군의관 가시는 분들하고 공중보건의로 가셔야 될 분들의 그 훈련 기간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이 현장에 투입을 한다든가 혹은 심지어 전문의 선생님들을 말하자면 지금 이분들이 전문의 시험 준비 때문에 병원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대한의학회하고 서로 합의가 된다면 이분들에게 사실상 전문의로서 훈련받은 게 있으니까 이분들을 그렇게 시험 대신에 이렇게 대체 근무를 하게 하는 이런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지쳐 계신 의료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동안 그러면 이 어려울 때 근무하신 부분에 대한 사실 저희들이 수당도 제대로 못 드렸거든요. 원래부터는 그 부분도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조금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일부러 따로 책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전이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때와 달리 부동산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돼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뭐 지금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라고 어느 정도 자인을 하는데 부동산 문제를 남은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총리로서는 계속 맡아 나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글쎄 뭐 저희들이 뭐 20차례 이상 하고도 임원장이냐라고 혼을 내시는 질책은 따끔한 질책은 받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소위 세 가지 원칙, 그러니까 투기 세력은 확실히 저희들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또 꼭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뭐 생애 최초 구입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그 부분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드린 바 있고요. 요 원칙을 가지고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내에서 뭐 지금 소위 팔자는 사람이 사자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아졌다라는 그 보도는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두 후보, 유력 후보 두 후보 모두 다가 결국 부동산 문제에 관한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시장에 말하자면 안정감을 주겠다, 또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을 고려하신다면 저희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하향 안정시키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 대선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역시 성장 잠재력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청년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나에 대해서 다른 대선보다, 다른 총선보다 더 민감하게 지금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저희가 한번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30대다 보니까 저희가 결혼이나 이제 집을 구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요즘 대출도 많이 막혀 있고 하니까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정부에서는 어떤 청년들을 위해서 그 대출이나 어떤 그 주택 마련을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대의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취업인 것 같습니다. 취업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안정적이고 또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정부에서 이런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안정된 주거, 좋은 일자리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네. 주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이 청년들이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제 꾸리면서 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제일 처음에는 월세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출발하더라도 결국 뭐 전세를 얻고 결국 나중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사다리 마련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년 예산의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월세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월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일정부터 조금 집값도 안정이 되고 했을 때 내가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할 때는 지금은 워낙 지금 가계대출이 너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은 시장을 고려해서 지금은 조금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어떤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당장 내 집 마련 못하면 내 인생에 집 마련 못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들의 취업 문제야말로 이건 어떤 정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부모 세대인 저희들 모두의 책임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각 기업들이 옛날 같은 공채 방식의 이런 어떤 거를 대규모 채용 시즌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왜 안 하십니까라고 저희들이 기업 측에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이나 이런 거를 조금 서로 이렇게 좀 선을 보고 서로 평가를 하고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굳이 채용은 못 하시더라도 좋은 교육은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하고 해서 왜냐하면 정부에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하고 예산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대기업부터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KT, 삼성, LG, SK, 현대차, 그다음에 포스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직접 채용을 하거나 혹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기회를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3년간 약 한 17만 9천 개 정도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거나 교육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달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대기업은 아닙니다만은 중견 기업 혹은 플랫폼 기업 이런 분들이 우선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선호하는 그런 직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분들하고도 이런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럼 정부는 교육 비용의 일부를 부담을 하는 거죠. 그다음 그분들은 다양한 형태로도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걸 잘 정리를 해서 또 다음 정부가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또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도 좀 몇 가지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 정부에 있기 때문에 총리께서 답하시기가 좀 정치적인 문제들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사면이 있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기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도 꺼내놓습니다. 한편으로는 두 분 계신데 왜 한 분만 꺼내서 이렇게 사면을 갖다가 하는 것이냐, 하려면 다 하지, 이런 얘기도 있을 건데 이 시점에서 또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총리로서 이 시점에서 필요했다는 설명을 한번 좀 직접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흔히 이야기하시는 대로 무슨 정치적 고려를 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걸 생각 안 하실 수 없을 거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 기간이 오래 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라는 것도 고려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뭐 아마 다른 정치적인 어떤 무슨 계산을 하고 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걸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에 총리를 하신 두 분이 다 경선에 뛰어드셨기 때문에 김 총리를 바라보는 이제 시선도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좀 먼 미래니까 그건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대선이 워낙 부정적인 면으로 많이 이제 흘러가서 총리로서 대선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까지는 워낙 양쪽이 워낙 치열하게 다투다 보니까 그랬지만 이젠 1월달 들어오시니까 이제 두 후보 또 나머지 후보들도 이제 모두 다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또 국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무슨 일자리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또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 나름대로 이제 정책을 제시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정책 토론, 정책 경쟁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는 뭐 응원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국민들도 자율과 책임 명심하면서 열심히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요. 또 우리 어려운 우리 이웃들 함께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박관천 전 행정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수석은 곽상도 전 의원 등과 함께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통화 상대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구속 상태로 1심 재판 중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오피스텔 창밖으로 던졌던 휴대전화에서 관련 기록이 발견된 건데 박관천 전 행정관의 이름도 포착됐습니다. 각각 압수수색 일주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유 전 본부장과 두세 차례에 걸쳐 수십 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 전 수석은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주장한 50억 클럽 인사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당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며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던 최 전 수석은 YTN과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기억은 없지만 만약 했다면 통상 변호사로서 하는 법률 상담 정도였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변호사가 수사받는 사람 전화 받는 건 부지기수라며 관련성을 일축했습니다. 박관천 전 행정관 역시 과거 지인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긴 했지만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뒤론 연락한 적 없다며 수사 상황이 누설된 경위에 관해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 전담수사팀도 해당 통화 기록을 확인하긴 했지만 아직 두 사람을 조사하거나 출석하라고 통보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과도 통화해 말맞추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와 함께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검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해를 넘긴 대장동 윗선 로비 수사에 유 전 본부장의 통화 기록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대통령 신년사 중에서 수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성적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부든 수출이 잘 됐다고 늘 자랑하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수출이라는 게 늘 쓱쓱 늘어난다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2018년입니다. 쑥 내려가다가 2021년에 다시 껑충 뛰어 올라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까딱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6,600이 올해 목표고요. 도전해보겠다고 하는데 7천억까지 도전해보겠다고 산자부가 보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치고 올라가긴 했는데 올해는 과연 목표한 대로 수출이 잘 될까?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요인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걸림돌. 첫째,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곧 20%를 넘깁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부터 우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손님인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회사마다 잔뜩 쌓아놓은 게 재고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를 다시 부양시키는 문제나 부품들이 잘 안 들어오고 원자재가 잘 안 들어오는데 그것이 해소되려면 올해 하반기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게 이제 제일 걱정인 거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대만과 경쟁하고 있는 비메모리 성공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인텔에서 낸드 플래시를 인수하는데 이게 지금 8개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정한 경쟁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과의 줄다리기가 좀 있었는데 지난 22일에 중국이 승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을 싫어하고 중국은 우리를 싫어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인 거죠. 그 다음 코로나19로 국공채를 막 사들이면서 과감히 돈을 풀었던 미국이 이제는 안 되겠다. 국공채 매입을 축소하면서 돈줄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얼마나 조일 건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실질 금리가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미국 정부가 오늘 밝힌 거 보면 이제 명목 금리도 확실하게 3번에 걸쳐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나 허약한 나라들은 경기가 확 위축되고 우리의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우리 수출 대상국들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도 봐야 됩니다. 보시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하고 러시아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긴축 경제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잘 풀리면 좋은데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갖고 다 나라마다 재정이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긴축이 오래 가면은 우리 수출이 또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오미크론 변이가 또 확 번지고 있어서 이게 또 언제 가라앉을지 모를 일이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저 요인은 예를 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드디어 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수출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 그거는 대선 후보들한테 지금 따져 물어야 되고 답을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다만은
토론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이 선대위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좀 소란을 겪고 있다라고 소식 전해드렸는데 3186님, 제1야당 후보지만 자신의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듯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2주 연장됐고요. 조금 전 뉴스가 있는 저녁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출연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3695님,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져서 국민과 자영업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현실이 꼭 찾아오기를 바라봅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